11번 문제로 가죠. 이 10번 문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10번 문제 또 어려워서 못 풀겠다. 신경 쓰지 말아요. 어차피 못 풉니다. 이런 거 나오도 않고. 선생님, 나올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자, 11번이 거미집 이론인데, 이제 거미집 이론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설명해 볼게요. 거미집 이론 그러면 농산물 가격 결정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 결정, 농산물 생산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죠. 생산 기간이 장기인 재화의 동태적 균형 이론이다. 그러니까 거미집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하려면 거미집 이론 동태야, 동태. 왜 동태냐면 올해 양파 가격이 내년에 영향 미치고 내년에 양파 가격이 그 다음에 영향 미치고 이렇게 움직인다 해서 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거미집이 나오면 이제 어렵게 나오면 동태냐 정태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미집 이론은 동태적 이론이다. 거미는 고정돼 있습니까?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요 동태적 이론을 비교 동학적 그래요. 동학적. 자, 요 동태. 우리 실제 시험 이렇게 냈는데 출제자 뭔가 잘못 생각한 거죠. 이거는 매우 학문적 용어입니다.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지. 우리 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저기 뭐 동태니 정태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 그럼 이제 비교 동학적 이렇게 비교 동학 이런 식으로. 네. 네, 비교 정학적이다. 요 정학적. 이걸 정태라고 그래. 정태. 정태적이다. 그럼 뭘까 있을까? X예요. 거미는 움직인다. 그래서 동태적 이론이다. 정태적 그러면 틀린 말. 정은 거미입니까? 초코파이입니까? 초코파이가 정이죠. 예? 그러니까 동태적 이론이다. 그러니까 왜 동태적 이론이라냐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올해 양파 가격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2023년 올해가 양파 공급량이 있을 건데 거미집이로는 에치케라는 사람이 농산물 가격 결정 과정을 살펴본 거야. 그랬더니 거미집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서 거미집 이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양파 공급량이 이렇게 될 건데요. 그럼 올해 양파 공급량은 올해 양파 가격으로 결정됐을까요? 작년 가격으로? 작년 가격으로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2022년에 어떤 이유로 양파 수요가 증가해서 양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2022년에 양파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2022년에 양파 공급이 많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양파를 공급이 안 지금 양파 한 알에 만약에 100만 한다고 봐요. 그럼 양파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양파는 언제 우리나라는 양파가 언제 파종하냐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저기 전라남도 양파 주산지가 전라남도하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쪽에 있어요. 이렇게 거기가 주산지예요. 그럼 겨울철이 지나야 이 양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양파 가격이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양파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작년에 어떤 이유로 양파가 이렇게 급증을 했어요. 양파 가격이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럼 양파 가격이 급등을 하면 이제 여기 2022년 작년 한 9월 달에 합시다. 9월 달에 양파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옷이라면 옷 가격이 올라가면 그 다음날 바로 공급을 해버려요. 옷. 근데 양파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2년 9월에 양파 가격이 올라가면 그럼 이제 한 10월 달, 11월 달에 양파 파종이 엄청나게 증가해요. 파종이 이렇게. 양파를 많이 파종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그 양파 공급은 이제 올해 6월 달, 7월 달 이때 공급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올해 양파 공급량이 작년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양파 공급이 엄청나게 증가하면 올해 양파 가격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양파 가격이 상승할까 하락하겠지. 양파 가격이 하락한다면 이렇게 하락. 그러면 이제 올해 양파 가격이 떨어졌으면 올해 가을에 양파 파종을 많이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그럼 양파 파종을 많이 안 하면 내년에 2024년에 양파 공급량은 다시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겠지. 양파 공급량은 감소. 그럼 양파 공급량 감소하면 양파 가격은요 올라가겠지. 이 과정이 반복되더란 소리 이렇게. 그럼 한 해는 양파 가격이 높다가 양파 공급이 그 다음 년도 많이 되니까 떨어지고 그럼 양파 가격이 떨어지면 그럼 많이 파종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년 양파 가격이 공급이 감소해서 양파 가격이 올라가고 한 해는 올라가고 한 해는 떨어지고 이 과정이 반복되더라. 그러니까 양파 가격이 계속 움직이면서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것을 동태적이라고 합니다. 동태적. 양파 수요가 증가해서 양파 가격이 올라가니까 바로 양파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후에 공급이 된다. 그래서 양파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이 과정이 반복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양파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봐요. 작년에 양파 수요가 증가해서 양파 가격이 올라갔어요. 근데 양파 공급은 바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차이에서 가격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현상.
이걸 거미집 이론을 한다고. 그럼 거미집 이론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동태다 정태다. 동태다. 거미집 이론은 공급이 비탄력적입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입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인 물건에서 나타나는 게 거미집 이론입니다. 자, 거미집 이론에서 이제 여기에 개념이고, 자, 거미집 이론은 이제 출제 형태를 봤더니 20회 때부터 이제 19회 때 나왔고 20회 때부터 해서 작년까지 33회까지 여기에 이제 14년인데 14년간 7문제를 내요. 7문제. 그 14년간 7문제를 냈으면 평균 2년에 한 번꼴 냈단 말이에요. 작년에 안 냈어요. 작년에 32회 때 내고 작년에 안 냈으니까 올해는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러면 거미집인에서 공부해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아까 개념, 동태, 정태, 동태 이거 하고 정태 그럼 틀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미집인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 요 가정 요게 있고 그다음에 주로 저에게 배웠던 게 거미집인의 모형, 수렴, 발산, 순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유형에 수렴형이 있고 그다음에 발산형이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미집인에서 공부할 내용은 세 가지인데 그럼 20회 때부터 해서 33회니까 14년 동안 뭐만 냈냐? 요것만 냈어요. 유형만. 그럼 앞에 동태니 정태니 이런 것은 19회 때까지 내고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럼 최근 15년 동안 뭐만 냈다? 요것만 냈다. 유형만. 그래. 그러면 이제 또 계속 유형만 내면 좋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고 앞부분 낼 수 있으니까 앞부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개념은 거미집인의 개념은 동태, 정태, 동태. 거미집은 동태지기는 그다음에 이제 전제 조건은 가정, 그러니까 에치킬이라는 사람이 거미집이론 이야기할 때 수렴, 발산, 순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럼 제가 그걸 단숨에 깨뜨려. 그래서 거미집이론에 성립하려면 전제를 까는 거야. 가격이 변하면 수요는 즉각 변한다. 가격이 변해도 공급은 즉각 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럼 가격 변하면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이걸 엄청나게 잘 내요. 거미집이론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러거든. 그럼 거미집이론은 가격이 변하면 공급은 즉각 변하고 수요는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이렇게 한다고. 다시요. 또 놓쳤어. 무슨 말인지. 거미집이론은 가격이 변하면 수요는 일정 기간 후에 변하고 공급은 즉각 변한다. OX, X. 공급이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제 어렵게 나오면 이걸 낸단 말이에요. 금기의 수요는 금기의 가격 함수고 금기의 공급은 전기의 가격 함수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요 가로에 있는 거요. 가로에 있는 게 나오면 우리 시험 아직 안 냈어요. 가로에 있는 게 나오면 가장 어렵게 낸 거야. 이걸 금기가 지금입니까? 작년입니까? 지금이지 지금. 그게 이 말이야. 자, 가격이 변하면 수요는 즉각 변한다. 그러면 올해 양파 가격 가지고 올해 양파 수요가 결정된다는 소리야. 그럼 올해 양파 가격이 요 한 알에 100만 원이다. 양파 수요는요?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 가격이 변하면 수요는 즉각 변한다. 그 말은 올해 양파 수요량은 올해 가격으로 결정됐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올해 양파 공급량은 올해 가격이 결정됐습니까? 작년 가격으로. 작년에 양파 가격이 얼마인가 따라서 올해 공급량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금기의 공급은 올해 양파 공급은 전기가 작년이라고 작년 가격으로 결정됐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요걸 이제 시험 낼 때 옳은 말 내려면 이렇게 내겠지. 이렇게 틀린 말 내려면 금기의 공급은 금기의 가격 함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면 가장 어렵게 낸 거야. 아직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봐봐요. 우리 시험은 거미집이론은 가격이 변하면 수요는 즉각 변한다. OX. 가격이 변하면 수요는 즉각 변한다. 맞죠? 그다음에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이렇게 한다고. 가격이 변하면 공급은 즉각 변하고 수요는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요 두 개를 바꾸면 틀린 말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어렵게 내려면 가격이 변하면 수요는 즉각 변한다. 이걸 어렵게 내려면 금기의 수요는 금기의 가격 함수. 이 말은 금기의 수요량은 올해의 수요는 올해 가격으로 결정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금기의 공급은 올해 양파 공급량은 그 말이에요. 작년에 양파 가격 결정됐다. 그럼 작년에 양파 가격이 똥값이었으면 그럼 올해 양파 공급이 많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작년에 양파 가격이 똥값이었으면 농민들이 양파 파종을 안 해버린다고. 그래서 올해 양파 공급이 많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고 이 과정이 거쳐 진행된다. 그럼 금기의 양파 공급량은 작년 가격으로 결정됐다. 작년에 가격으로 결정됐다. 그럼 작년에 가격이 양파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으면 올해 양파 공급량은요? 엄청나게 증가했겠지. 작년에 비쌌으니까 농민들이 양파 파종을 많이 했을 거고 그럼 올해 양파 공급량이 엄청나게 증가했을 거고. 예?
금기의 수요는 금기의 가격 함수고 금기의 공급은 전기의 가격 함수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가격 변하면 수요는 즉각 변하는데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하니까. 그래 올해 양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럼 양파 수요는 감소해요. 감소. 근데 공급은 내년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소리야. 그럼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수요 공급의 시간적 차이 시차성. 그럼 3번이 어려워요. 3번이 공급자의 비합리성을 전제한다. 공급자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 거미집이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느 경우가 거미집이 생긴가 봐봐요. 어느 경우가. 거미집이로는 한 해는 가격이 급등하고 한 해는 가격이 급락하고 이게 반복돼야 돼. 그럼 이제 1번 봐봐요.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떤 게 거미집이 성립한가 봐봐요. 2022년에 양파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이렇게. 그러면 양파 공급자들이 합리적이다. 합리적. 그 합리적이면 거미집이 만들어질 것인가? 양파 가격이 올라갔을 때 공급자가 비합리적이면 거미집이 만들어질 거니까 비합리적일 때 거미집이 만들어져요. 왜냐면 작년에 양파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으니까 그러면 작년에 양파 공급자들이 농민들이 비합리적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비합리적이란 말은 농민들이 내년 가격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 비싸니까 내년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작년에 비싸니까 작년 입장에서 내년 가격 생각하지 않고 비싸네? 그러면 양파 파종을 많이 한다는 거야. 양파 파종을 많이 해버려요. 2022년에 파종을 많이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2023년에 양파 공급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양파 공급량이 증가하겠지. 이렇게 돼야만이 거미집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1번처럼 돼버리면 2022년에 양파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농민들이 공급자들이 합리적이다. 그러면 올해 비싸니까 양파 파종을 엄청나게 많이 하겠다. 그러면 내년에 똥값이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때 합리적이라면 양파 파종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양파 파종을 감소시켜요. 감소시키면 그러면 2023년에 양파 공급량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러면 가격이 급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 2번처럼 돼야 돼. 작년에 양파가 엄청나게 가격이 비싸서 작년에 양파 파종이 많이 했다. 그럼 양파 파종을 많이 했단 말은 공급자가 내년 가격을 생각하지 않는다. 비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양파 공급량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양파 가격이 급락. 그럼 한 해는 급등, 한 해는 급락. 이렇게 돼야만이 거미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거미집이 만들어지려면 공급자, 농민들이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비합리적 전제를. 그럼 양파 공급자들이 비합리적이란 말은 공급자가 내년 가격은 생각하지 않는다. 오로지 올해 가격만 생각한다. 현재 가격만 반응한다. 요걸 이제 3번인가 내죠. 그럼 거미집 이론에서는 공급자가 현재 가격에만 반응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다시 해볼게요. 거미집 이론에서는 공급자가 현재 가격에만 반응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OX, X 전제로 한다. 이렇게. 자, 거미집 이론 가정 정리합니다. 거미집 이론은 전제에서는 수요가 변하면 가격이 변하면 수요는 즉각 변화.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화. 수요 공급의 시차성. 공급자가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공급자가 비합리적이야만이 한 해는 가격이 급등, 한 해는 가격이 급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미집 이론은 공급자의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OX, X, 비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비합리성이란 말은 결국은 공급자가 내년 가격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올해 가격만 생각한다. 현재 가격 반응한다. 그리고는 거미집 모형의 유형이죠. 유형은 수렴형이 있고 발산이 있고 순환형이 있는데 수렴형만 하시면 돼. 그럼 탄력성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고 기울기 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탄력성 가지고 물어보면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주어지고 수요 탄력성이 더 크면 수렴형입니다. 그러면 수렴형이야. 근데 기울기 가지고 물어보면 이걸 수탄수로 외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이 크면 수렴이다. 이걸 수탄수. 자, 기울기 가지고 물어봅니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값이니까 절대값 씌우고
수요곡선의 기울기, 공곡선의 기울기로 주어지면 요거는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로 간다고 아주 엄청나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탄력성과 기울기를 반대로. 그러면 수요 탄력성이 더 크면 기울기는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더 작겠지. 그럼 공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단 말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것만 알아요. 이것만 공부했고 제가 참 이게 20살 때 공부했는데 저도 20살 때 공부하면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었다고. 그래서 기준을 세운 거야. 기준을 요것만 하면 되겠네. 처음에는 둘 다 했다고. 근데 내가 멍청하게 공부하고 있구나. 왜? 탄력성과 기울기라고 반대라고 내가 알고 있었거든. 그럼 두 개를 외우면 안 되지. 그럼 탄력성이 나오면 수요가 탄력성이다. 그럼 수렴이고 기울기는 반대잖아. 반대.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더 탄력적이다. 기울기는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더 작겠지. 그럼 공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겠지. 됐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하기 하는 거고 제 머릿속은 처음에는 요것만 있었어.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이다. 그럼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이다. 다 똑같으면 순환이다. 기울기 나오면 수요하고 반대. 그럼 끝났잖아. 예? 이제 외울 때 수탄수 외우고 기울기로 나오면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 공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 수렴이다. 이것을 공기수라고 외우는 거야. 발산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서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을 주는 거야. 수요 탄력성 0.8, 공급 탄력성은 1.1 이렇게 줬어요. 그럼 무조건 옆에다가 수탄수를 써버려요. 수탄수를 써놓고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이라겠지. 근데 공급이 더 탄력적이잖아요. 그럼 수렴이 아니잖아요. 그럼 뭘까? 발산이겠지. 발산 그렇게 만든다고. 근데 이거라도 공부하기 위해서 수탄수, 공기수하고 또 발산형은 공탄발 이렇게 나오거든. 공탄발. 언니 공탄발이 뭔지 알아? 난 몰라. 기울기로 나면 수기발. 요거 할 필요 없어요. 괜히 수렴하고 발산 다 외우면 두 개 다 잊어버리니까 위에 것만 하면 돼. 무조건 탄력성이 나면 옆에다가 수탄수를 쓰면 해결되는 거야. 수탄 써놓고 수요가 탄력적이다 그러면 수렴.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 아니라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발산. 같다 그러면 선생님 같다 그러면 순환. 끝났잖아. 난 더 이상 못해. 죽을 것 같아. 자 이제 11번 거미집 갑시다. 모형 그렇습니다. 쉽게 준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기억이 들어갈 거. 수요의 가격 탄력성 절대값이 절대값 신경 쓰지 말라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절대값보다 크대요. 그러면 탄력성 나왔죠. 뭐라고 쓸래요? 수탄수. 수탄수를 빨리 쓰면 돼. 수탄수.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공부가 되면 쓸 것도 없어요. 그냥 수요가 더 탄력적이죠. 수요 탄력성이 더 크다겠죠. 그럼 뭐요? 수렴. 수렴이네. 수렴. 밑에는 기울기 나왔네요. 그럼 뭐라고 쓸래요? 공기수. 공기수. 공구수는 기울기하다 그러면 수렴이야. 그럼 그렇게 듣는 거 볼게요. 절대값 의미 없습니다.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공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더 크대요. 그럼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더 크죠. 공기수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뭡니까? 발산. 그럼 됐잖아요. 선생님 같다고 나오면요. 순환. 같다고 나오면 빙빙 돌아. 순환. 답이 2번. 이 문제를 출제자가 주면서 다 맞추세요. 그런 의도 있잖아요. 자 봅시다. 복사해. 어이없어. 그러니까 틀리신 분은 공부를 잘못한 거라니까. 거기 수탄수만 하면 돼 그냥. 근데 그걸 잘못하고 틀리면 안 되지. 자 12번 문제가 경기 변동이니까 경기 변동 가볍게 보고 갈게요. 경기 변동에서 유형은 순환적, 추세, 계절적, 불규칙 변동인데 불규칙 변동이 가끔씩 시험에 출제한다는 거. 정부 정책이 변했습니다. 대부율 변했습니다. 담보인정비율이 변했습니다. 세율이 바뀌었습니다. 총부채 상환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 무슨 변동이다? 불규칙 변동이고 다른 말로 무작위 변동, 우발적 변동이라고 하고 순환적 변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 순서대로 반복되는 것을 순환적 변동이라고 하고 측정 지표,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는 무엇을 보면 부동산 경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럼 수요 공급 보면 안 돼. 우리 인천의 수요 공급, 부동산 수요 공급을 보면 경기를 알아볼 수 있다고. 그러면 인천에 부동산 공급이 계속 증가하고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경기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수요 공급은 결국 뭘까? 수요는 뭘까? 수요는 거래, 공급은 찾고 건축이란 말이에요. 그럼 측정 지표는 공급도 있고 수요도 있는데 수요 공급 이렇게 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 요거는 측정 지표는 어쩌다 한 번씩 나와. 어쩌다 한 번씩. 단도문이 아니라 지문.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은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OX? 오, 그럼 끝이라고.
이렇게 오면 이제 곤란해지니까 공급 측면에 건축량이 있고 건축량에는 허가량이 있고 착공량이 있고 완공량이 있고 미쳐버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아니고 한번 쭉 보고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면 끝나라고. 요것만 주의할 거. 아주 중요한 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경기 일반 경기가 상향 시장이다 호황이다 그러면 가격이 일반적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근데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꼭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 이런 거라고. 뭐 말장난 같지만 사실은 좀 중요한 내용이 봐요. 경기가 호황이다. 호황 국면에 있으면 그럼 일반적으로 가격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요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다. 상향 시장이 있다. 상향 시장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건축 자재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무조건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봐요. 가격 상승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거야. 왜 그러냐? 불황인 경우에도 건축 자재 가격의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측정 지표 이제 가볍게 보는 거야. 그럼 측정 지표 끝나고 나면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경기 변동의 특징. 부동산 경기 변동 특징은 불비다르다. 주기는 길고 진폭은 크다. 진폭이 크려면 정점은 높고 저점은 낮다. 불규칙, 불명확, 비대칭인데 규칙적, 반복적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틀린 말이고 지역별로, 도시별로, 용도별로 분산 경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회복은 천천히, 후퇴는 빠르다.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우경사 비대칭은 필요 없는 거고 여기 4번까지 잘 나오고 5번부터는 잘 나오지 않아요. 5번부터 8번까지는 20년 전에 단골 손님이었고 요즘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뒤따라가는 후순환한다. 이 말은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그러면 한 6개월 후에 1년 후에 부동산 경기가 호황으로 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뒤따라간다는 소리야. 후행한다. 후순환한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안 좋은데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띄우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금 일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기보다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고 어제도 저하고 이제 사촌 형아가 수출업자인데 전화를 했더니 숨을 못 쉬겠다 그러더라고. 왜요? 그러니까는 수출이 안 된대. 수출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숨을 못 쉬겠다 하더라고. 그래도 꾹 참고 숨을 쉬어보세요 그랬지. 근데 그 형은 벌어놓은 돈이 많아서 엄상 부리는 거지. 제가 숨을 못 쉬는 거하고 그분이 숨을 못 쉬는 거하고 다른 거지. 저는 100원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10,000원이 없는 거야 지금. 단위가 다르지 않으니까. 힘들어 주겠다고 하더라고. 수출이 안 되니까.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다 힘들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렇게. 자, 그러면 경기가 안 좋으면 그럼 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면 경기 부양책이라고 나와. 부양책. 그 부양이란 말이 띄운다는 소리거든. 부양한다. 부양책. 경기 부양책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지금 부동산 경기 아닙니다. 우리나라 절반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어디다 풀어준 게 봐봐요. 시골에다 풀어주는 게 경기가 활성화될 것인가 부동산에 풀어주는 게 활성화될 것인가. 부동산에 돈을 풀어주면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돈을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이 활성화되면 그 돈이 흘러가서 다른 데로 흘러가서 일반 경기가 이제 호황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앞서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 시간적 관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일반 경기가 앞서가고 부동산 경기가 뒤따라가는데 꼭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앞서갈 수 있고 같이 갈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고. 됐어 이 정도만. 근데 주거용하고 상업용 볼게요. 6번하고 7번. 그럼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여러분들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금리가 높을까 낮을까? 높아요. 경기가 호황으로 금리 높아. 그러면 일반 경기가 호황으로 가면 돈이 주거용이 많이 풀릴까요? 상업용이 많이 풀릴까요? 상업용, 공업용이 풀려요. 그러니까 상업용, 공업용은 일반 경기하고 같이 가요. 근데 주거용은 일반 경기하고 반대로 가. 반대로. 여기 6번, 7번이 20년 전에 아주 단골 손님이 나왔던 거야. 요즘은 거의 사라졌어요. 그러면 부동산 경기 전체는 일반 경기에 뒤따라가는 거야. 근데 주거용만 보면 주거용 부동산 경기하고 일반 경기를 보면 반대로 가고
상업용, 공업용 경기하고 일반 경기 보면 같이 가고 동행하고 동시순환하고 중요한 것은 4번까지 중요합니다.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이제 5가지 배울 건데 네 번째 배웠고 요 네 번째가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5번째 뭘까요? 5번째가 순환 국면별 특징. 순환 국면의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요 4개 국면의 특징. 여기 순환 국면 특징이라고. 그러니까 순환 국면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 있다. 그러면 회복 시장에 상향 시장에 후퇴 시장에 하향 시장의 특징이 뭐냐? 예? 자, 봅시다. 그럼 상향 시장에서는 가격이 최고고 공실공간은 최저고 상향의 반대가 뭘까? 하향이야. 그럼 하향으로 가면 가격은 최저고 공실공간은 최고고. 그렇죠? 그럼 이제 회복 시장은 뭐뭐가 시작하는 단계. 후퇴 시장의 회복의 반대가 후퇴. 후퇴도 뭐뭐가 시작하는 단계. 애우는 게 아니라니까. 애우는 게 아니고 회복은 경기가 저점에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건축량 증가 시작, 가격 상승 시작, 허가량도 많이 증가하고 것이고 택지 분양도 많이 증가할 거고 공실공간은 감소할 거고 상식이잖아요.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럼 후퇴는요? 후퇴는 반대예요. 반대. 후퇴는 경기가 정점에서 빠지기 시작한 거야. 그럼 공실공간은 증가하기 시작,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 거래량은 감소하기 시작 이렇게 하는 거지. 순환 구매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하도. 상은 상향 시장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무슨 선? 하한선이고 매도인 중심 시장이고 이걸 상하도라고 외운다. 상하도. 그럼 상향 시장에서는 상하도면 하향 시장에서는 하상수. 하향 시장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상한선이고 누구 중심? 매수인 중심. 하상수 이렇게. 자, 그러면 상향 시장, 하향 시장 다 끝났습니다. 그럼 만약에 회복 시장이 나오면 후퇴 시장이 나오면 자 이거 봐요. 회복 시장에서 특징 이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복 시장은 매도자 중심이냐 매수자 중심이냐, 후퇴 시장은 매도자 중심이냐 매수인 중심이냐 이거 물어보겠죠. 그럼 상향 시장은 매도인 중심이야. 하향 시장은 매수인 중심이라고. 그럼 회복 시장은 누구 중심이냐고 나오고 후퇴 시장은 누구 중심이냐 나오냐, 누구 중심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자, 요 거래 성립식이라는 것부터 있는데 이제 회복 후퇴 요거 먼저 보고 올게요. 자, 그럼 회복 후퇴로 갑시다. 요 상하도 하상수는 알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회복을 물어본다. 그럼 회복은 시작이란 말이야. 그럼 회복 시장에서는 매도인 중심이냐 매수인 중심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왜 옛날 가격은 새로운 거래 상한선이냐 하한선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외우지 말고 제발 좀 회복 시장이 나오면 뭘처럼 생각해라. 상향 시장처럼 생각을 한 소리야. 상향 시장을 생각할 거. 상향 시장처럼. 근데 두 가지 여기서 추가하는 거야. 그러면 상향 시장처럼 생각을 하면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무슨 선이고 상한선이고 하한선이고 하한선이고 누구 중심 시장이고 매도인 중심 시장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중심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 두 가지를 추가하는 거야. 기준 가격 그다음에 전환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회복 시장은 누구 중심입니까? 그러면 매도인 중심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매도인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하한선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자, 후퇴 시장으로 갑니다. 그럼 후퇴 시장이 나오면 뭐처럼 생각할 거? 후퇴 시장이 나오면 그러면 하향 시장처럼 생각할 거. 자 봐요. 회복 시장은 과거에 살아가는 새로운 거래 하한선이고 근데 기준 가격에는 말 들어가고 매도인 중심인데 매도인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후퇴 시장은 뭐처럼 생각해라. 후퇴 시장은 하향 시장으로 생각할 거. 하향 시장으로 생각하니까 상한선이다 하한선이다. 하향 시장에서는 상한선이 나와야지. 상한선. 상향 시장에서는 하가 나오고 하향 시장에서는 상이 나오고 그러면 여기 하향 시장에서는 상한선이고 그럼 후퇴 시장도 상한선이겠지. 그럼 후퇴 시장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상한선 그다음에 기준 가격 그다음에 매수인 중심 매도인 중심 매수인 중심인데 매수인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러면 끝나는 거지. 자, 이제 경기 변동 다 끝났습니다. 네, 다만 이거는 이거 봐봐요. 이거 거래 성립시 이거 뭐 공부할 거래 아니지. 이거 뭐 공부하고 막 쓰고 그러면 답답해지는 거야. 그러면 상향 시장이 봐봐요. 여러분 매도인이야. 매도인인데 상향 시장이야.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그럼 빨리 계약을 쳐야 됩니까? 나중에 해야 됩니까?
나중에 그거잖아요. 그러면 상향시장에서 매도인은 거래 성립 시기를 늦추려 하고 매수인은 단기를 한다. 그잖아요. 그다음에 하향시장 그 반대겠지. 그럼 하향시장에서는 매도인은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해야 되니까 매도인은 거래 성립을 앞당기라 하고 매수인은 늦추려 한다. 두 개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상향시장만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이제 거미지 비록 아니 경기 변동 다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8월달까지는 경기 변동이 시험 문제가 또 나오면 그러면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 했잖아요. 더 이상 없으니까. 자, 12번 문제 틀린 거 그렇습니다. 그저 줬지 뭐. 2번 봐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우와 같이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반복되며 수란된다. 이런 지문 만들기도 힘들겠다. 다 몇 번이요? 2번이고 여기에 지금 31회 때인데 최근 10년 동안 요거 똑같은 지문 3번 나왔어요. 똑같은 지문. 글자는 안 틀리게 똑같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답이 2번이고 1번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개념이고 부동산 경기 변동이랑 부동산 시장이 상승과 하강이 반복된 거 좋았다 나빴다 한다는 거예요. 3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에 비해서 저점이 깊고 정점은 높은 경향이 있다. 이걸 다른 말로 그다음 진폭이 크다. 자, 4번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특성에서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더 길다. 진폭 크고 주기는 길다. 5번 회복 시장이 나왔습니다. 그럼 회복 시장이 나오면 뭐처럼 생각해라? 상향시장처럼 생각해라. 그럼 회복 시장이 나오면 상향시장처럼 생각하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하한선이고 여기다가 기준 가격이란 말을 하나 넣어줄 거고 그다음에 누구 중심이고 매도인 중심인데 매도인 중심에도 되고 매도인 중심으로 뭐 한다? 전환한다. 이렇게 넣어도 되고. 5번 회복 시장에서는 직전 국면의 저점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 새로운 거래 무슨 선? 하. 자, 12번 문제가 됐고요. 이제 13번 문제로 갑시다. 13번 문제 오랜만에 여러분들 요약점 62페이지에 있는 거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용 규제가 있습니다. 그럼 토지용 규제는 필요 없고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별하는 거. 직접 개입은 공공 들어가고 공영 들어가면 다 직접 개입. 공영 개발부터 쭉 나왔습니다. 그러면 토지은행, 다른 말로 공공토지 비축, 공공 빼고 토지 비축. 이렇게. 그럼 두 번째 줄부터, 요 두 번째 줄부터는 이름에 공공이 안 들어가는 거야. 공영이나 토지은행, 토지수용, 협의매수, 토지선매, 도시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행복주택,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규제, 임대 상한제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직접기입. 그럼 간접기입은 돈 나오면 간접기입. 세금은 안 나오고 세금 이름을 주죠. 취득세, 뭐 종부세, 재산세, 부담금, 각종 부담금인데 이렇게 낼 수 있죠. 개발 부담금, 농지 전용 부담금, 보조금, 임대료 보조, 금융지원, 대부비율, 총부채 상환비율, 대부비율, 총부채 상환비율 요거 3번 냈습니다. 3번. 국가에서 어떤 지원해 주는 거, 정보 제공, 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런 것들이 간접 개입, 토지용 규제는 볼 필요가 없음. 네?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별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별하는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예요? 임대료 보조. 그 다음에 많이 나왔던 게 토지은행. 임대료 보조는 5번인가 나오고 토지은행은 임대료 보조 6번인가 나오고 토지은행이 5번인가 나오고 토지은행 제도에서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온 게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가장 잘 내요. 토지은행은. 이제 문제는 금방 풀 수 있죠. 이건 됐고 시장 실패됐고. 자 갑시다. 3번 문제. 직접 개입 유형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같습니다. 토지은행 직접 개입. 자, 그 밑으로 갈게요. 총부채 상환비율요. 간접. 개발부담금 간접. 공영개발 직접. 종합부동산세 간접. 공공투자사업 직접. 3개. 됐나요? 네. 기업, 니은, 비읍 2번. 14번 문제. 14번 문제 리카도 나왔습니다. 리카도. 그럼 리카도 하면 생각나는 건 뭐가 있을까요? 하고 싶은 말 다 한번 해봐요. 리카도. 리카도 짜증난다고 해가지고 리카도 그럼 비역도 수학 체감 법칙 그다음에 희소성 그다음에 한계적인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모든 투지의 지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리카도는 오이를 좋아했습니까? 참외를 좋아했습니까? 가지를 좋아했습니까? 가지를 좋아했다. 그럼 가지가 뭐야? 가지 마오 가지. 가지가 뭘까? 가지가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니차 불났냐 잉 있잖아. 보게요. 리카도 차익짓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차익짓을 나오면 아까 했던 말 그대로 나와요. 비옥도 수학체험 법칙, 비옥한 토지 희소성, 이게 지대 발생 원인. 두 번째, 한계전 지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모든 토지 지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니차 불났냐 잉,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을 지대를 불로소득 잉여로 본다. 그 다음에 리카도는 가지를 좋아했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지대도 높아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지대도 떨어진다. 이게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여러분 기억할 것 전부. 자, 그러면 여기서 옳은 것을 고른 걸 그렇습니다. 기억, 지대 발생 원인으로 비옥한 토지 부족과 이게 희소성이에요. 수학 체험의 법칙을 제시하였다. OX, O. 니은, 조방 한계의 토지, 이게 한계지입니다. 조방 한계의 토지, 한계지.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지대. 무지대가 지대가 없다는 소리예요. 무지기가 아니야. 무지기가 아니라고. 레인보우가 아니라 무지대. 지대가 없다. 옳은지만. 디귿,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라는 독점적 지를 이용하여 최열등시설 지대를 요구한다. 이거는 절대지대. 마르크스 절대지대. 니을, 지대는 잉여이기 때문에 지대는 잉여이다. 네? 생산물 가격이 높아지면 그러면 지대가 높아진다.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도 높아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지대도 떨어진다. 그럼 요 니을 지문은 요 두 개를 묶어 놓은 거야. 3번, 4번은. 됐습니까? 그럼 옳은 지문이죠. 그럼 디귿만 틀렸습니다. 답은 몇 번이고? 4번. 요거 외우고 가면 돼. 요거 외우고 여기서 벗어났다 그러면 A 재수 없어 그러면 돼. 요거 하면 돼. 지금까지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자, 14번 됐네요. 점검해야지. 14번은 75%. 13번도 틀리신 분 있는데 일부러 틀리지 않으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 13번. 13번도 틀린 분이 있어. 일부러 틀리지 않으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 15번 주택 이어관념과 주거불량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같습니다. 1번 주택 하향 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 공급량이 증가한다. 자, 제가 이런 말 했을 겁니다. 주택 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면 나타나는 효과는 긍정적으로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 긍정적으로 본다. 긍정적으로. 그럼 주택 여가 과정에서 하향여가 발생했다. 그럼 하향여가 발생했으면 고소득자를 살던 주택이 노후화돼서 고소득자 떠나고 빈집이 있으면 거기에 저소득자가 들어온 것이다. 그게 하향여가야. 그럼 하향여가 원활하게 작동한다면 그럼 저가주택,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주택 공급량이 증가 감소? 증가. 무조건 여가 현상이 작동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긍정적으로 생각. 긍정적으로. 또 공급이 감소하는 게 긍정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증가하는 게 긍정적이죠. 그러면 주택 여가 현상이 원활하게 작동을 한다면 주택의 질적 수준이 개선된다. 주택 여가 현상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면 주택의 질적 수준이 개선된다. OX? O. 상향여가 발생하면 그럼 신축을 통해서 주택 수준이 질적 수준이 개선될 수밖에 없잖아요. 애우지 말고 주택 여가 현상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러면 효과는 시장에 나타나는 효과는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그럼 되잖아요. 자, 1번이 틀렸고 2번 저급 주택이 재개발되어 고소득 가구의 주택으로 사용이 전환됐다. 무슨 여가? 상향여가. 3번 저소득 가구의 침입과 천이 현상으로 인하여 주거 입지가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저소득 가구가 침입했을 때 들어왔다는 소리야. 들어왔다. 고가주택 지역에 저소득자가 들어왔다. 그래서 천이 됐다. 천이하고 같은 말이 뭘까? 천이하고 같은 말이 계승. 그러면 어느 지역이 고가주택 지역인데 저소득자가 들어와서 그 지역이 저소득층 지역으로 바뀌었다 이 소리야. 침입과 천이는 이질적 요소가 들어왔고 그래서 다른 용도로 바뀌었다. 그것을 개성됐다 한다고. 그러면 침입과 개성이 발생하면 그 지역의 주거 입지가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겠지. 고가주택 지역에서요. 저소득자가 들어왔습니다. 침입. 그 결과 그 지역이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죠. 그럼 하향여가 발생한 거지. 그럼 주택 주거 입지 변화가 야기될 수 있지. 4번 주택 개량 비용이 개량 후 가치 상승보다 크다면 하향여가. 하향여가를 이렇게 했죠. 고비하라고 했죠. 고비하. 고가주택 지역에서 비용이 더 크다면 하향여가. 근데 고가를 빼버리고 비용이 더 크면 하향여가. 주택 개량 비용이 개량 후 가치 상승보다 크대요. 개량 비용. 그럼 개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개량 안 하면 그러면 계속 노후화되고 고소득자는 떠나고 거기에 저소득자가 들어오겠지. 그게 뭡니까? 하향여가.
5번 여가 과정에서 주거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주거분리를 주도하는 계층은 고소득자일까 저소득자일까? 고소득자예요. 고소득자가. 자, 내가 연봉이 2천만 원이었어요. 연봉이 2천만 원에서 여기 저가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근데 연봉이 2천에서 연봉이 20억으로 올라가. 20억으로. 그럼 나는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 지구로 옮겨간다고. 그럼 연봉이 올라가는 고소득자들은 저소득층에 살고 있으면 그래서 나쁜 효과가 나옵니다. 부의부가. 부의부가를 피하고 고소득층 주거지에 나오는 정의부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거분리가 발생한다는 소리예요. 주거분리를 주도하는 고소득 가구로 그것은 고소득 가구로 정의예부가를 추구하고 부의예부가를 피하라는 동기에서 주거분리 현상이 발생한다. OX? O? 답은 자 1번이고요. 자 16번 문제 갑시다. 16번 문제도 쉬운 문제네요. 부동산 시장하는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으니까. 1번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자이기 때문에 그럼 대체가 불가능한 자이다. 이걸 세 글자로 개별성. 부동산 시장에서 공매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OX? X. 공매는 주식시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공매는 다른 사람 주식을 빌려서 팔고 다시 갚아주는 게 공매야. 그럼 주식은 다 똑같으니까 빌렸다가 팔고 똑같은 거 갚아줄 수 있지만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하다. 다 다르다. 그러면 똑같은 것을 갚아주기가 힘들다. 그래서 공매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딱 한 번 나왔어. 이게 지금 31회 때 딱 한 번 나왔으니까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 답은 몇 번일까? 1번. 16번에 답이 1번인데 여러분들은 57% 맞췄다는다. 57%. 왜 이러신데요? 이러면 곤란해지는 건데. 너무 못 맞춰준데?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자, 보니까 4번에다 답을 많이 하셨네. 4번. 4번 1번이고 그럼 4번부터 가볼까요?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랍니다. 그럼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의 정보가 반영돼야 한대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는 이미 반영돼 있고 현재의 정보도 반영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정보는 공개되는 즉시 이게 미래 정보입니까? 현재의 정보입니까? 현재 공개됐다잖아요. 미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 거니까. 그럼 현재의 정보가 바로 반영된다 안 된다? 된다. 옳은 말이잖아요. 5번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한 시장이더라도 할당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에 2번 부동산 시장이 강성효율적 시장. 강성효율적 시장은 어느 누구도 어떠한 정보 이용한다 하더라도 초과는 얻을 수가 없다. 3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유형, 규모, 품질 등에 따라 구별되는 하위 시장이 존재한다. 여기에 전체 분산 시장이고 여기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규모에 따라서 20평대, 30평대 이렇게 하위 시장이 존재한다. 부분 시장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옳은지. 답은 1번. 그럼 1번이 또 나오기는 그렇게 쉽잖아요. 이게 요 공매란 말이 부동산에서 나온다는 게 25년 됐어요. 25년 전부터 저 공매가 나온다 안 나오다 처음 나온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부동산은 공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왜? 다 다르니까. 공매가 되려면 다 똑같아야 되는데 다 다르니까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17번 문제 갑시다. 입지와 도시공간 구조. 옳은 거 모두 그런 거였습니다. 기업 컨버스는 소비자들의 특정 상점의 구매를 설명할 때 실질거리, 시간거리, 매장 규모 같은 공간 요인뿐만 아니라 효율이라는 비공간 요인도 고려했다. 저한테 들어본 말도 있고 들어보지 않은 말이 있어요. 컨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던가요? 안 했어요. 컨버스는 상점이 두 상점이 있으면 상권의 경계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소매 인력법을 수정했다 그 말만 들었다고. 그럼 여기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정 상점을 이용한다. 이게 컨버스입니까? 허프입니까? 허프입니다. 허프. 그래서 틀렸어요. 니은 호이트는 저소득층 주거지가 형성되는 요인으로 도심과 부도심 사이에서 도로, 주요 간선도로, 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호이트의 저소득층 주거지가 형성입니까? 고소득입니까? 고소득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디귿. 그러니까 기억 니은 틀렸고 옳은 거 그런 겁니다. 디귿 넬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한 거예요. 넬슨이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하는지를 제시하였다. 이게 넬슨의 소매 입지론입니다. 넬슨이 내가 어떤 가게를 하는데 그러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출이익이 가장 많아야 된다. 그럼 어느 지점에 위치해야만이 된다. 이걸 지시한 거야. 이게 넬슨의 소매입지론입니다. 그럼 옳은 지문이고,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무슨 가게 예를 들던가요? 넬슨의 소매입지론 설명하면서 무슨 가게? 다른 학원은 어디 학원 나왔어 이 답이? 무슨 가게 예를 들던가요? 그렇지? 핸드폰 케이스 가게. 핸드폰 케이스 가게. 핸드폰 케이스 가게를 어디다 두면 그러면 매출이 가장 많을 것인가? 그럼 그 어디 있다 있어요? 핸드폰 가게 옆에. 그랬잖아요. 예? 그게 넬슨 소매 입지론. 그러면 디귿 오른말. 닐 알론소 나왔습니다. 알론소가 잡아요. 이게 알론소 하기 전에 튀넨 나와. 튀넨의 고립국 이론. 그런 동시본 이론. 이거는 도시 토지입니까? 농촌 토지입니까? 농촌 토지. 농촌 토지란 말이에요. 그럼 티넨의 고립국 이론 동시본 이론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말이에요.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두 사람이 나와줘야 돼. 버제스의 동시본 이론. 도시공간 동시본 이론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알론소의 입찰지대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요 티넨의 고립국이는 농촌 토지인데 이 농촌 토지 이론을 알론소가 도시토지 이론에 접목시켜 본 거야. 도시토지 이론에. 그게 알론소 입찰지대입니다. 그럼 알론소는 단일 도심의 도시의 토지용 형태를 설명함에 있어서 입찰지대 개념을 적용했다. 네. 그럼 입찰지대 나왔죠. 입찰지대 나오고, 그다음에 도시토지 이용 형태. 그럼 알론소의 니을 지문 입찰지대 이론은 니을은 옳은 지문이니까 틀린 지문이니까. 17번에 니을은 옳은 지문 틀린 지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구나. 그럼 옳은 지문입니다. 옳은 지문. 입찰지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알론소가 티넨의 이론을 농촌 이론을 입찰지대 도시 지가 이론에 접목시켰죠. 접목시켜. 이렇게. 그래서 니을도 옳은 지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쉬웠을 거고 니을이 약간 여러분이 힘들었을 건데, 근데 요 니은은 무조건 틀렸을 거고, 여기도 캔버스란 말은 제가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틀렸을 거고, 그래서 답은 좀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녹록지 않았나 봅니다. 17번 문제가 지금 50%도 못 맞췄으니까 다음 주는 방학이고 그 다음 주부터 해서 양분들 뭘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교수님 그 양놈들을 꼭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 양놈들 여기 있잖아요. 놈들. 어느 분이 그랬어요. 꼭 양놈들을 해야 되냐고. 그래서 다다음 주부터 해서 이 사람들을 한 5명씩 해보게 한번. 매주. 그럼 되잖아요. 그래도 되겠지. 그러면 걱정 말아요. 그다음에는 작년에 이 다른 나라 사람들 나오는 거 지대, 입지, 도시공간구조 어렵게 나왔어요. 그동안 출제 패턴을 보면 이게 어렵게 나오면 그 다음 연도는 쉽게 나와요. 다음 연도. 그래서 올해는 쉬울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말이 맞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믿습니까? 지금 뭐 교회입니까 이게? 주영강 교회야 이거? 18번 주택시장에서 시장 세분화입니다. 이거는 우리 마케팅에서 배웠던 거, STP 전략에서 S 마켓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그럼 시장 세분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들을 동질적인 특성에 따라서 구별한다. 이게 시장 세분화야. 그럼 보게 이제 1번 주택 공급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공급자 선호를 구분하는 것이다. 2번 일정한 기준에서 주택 수요자를 보다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답 몇 번? 2번. 3번 주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매도자 우위 시장을 의미한다. 무슨 말이야 이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말이지. 4번 공급자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이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 이게 뭘까 이게? 표적시장. 요건 표적시장이고. 5번 시장 세분화가 이루어지면 시장 정보가 증가하여 거래 비용이 항상 증가한다. 시장 세분화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거래 비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시장의 특성을 아니까 거래할 때 편하게 할 수 있고 거래 비용이 감소할 수 있죠. 답은 몇 번이요? 2번. 그저 준 겁니다. 18번 문제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예? 아무 생각이 없다나 지금. 이게 시장 세분화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고 1번 20대 여성 20대 미혼 2번 여성 20대 기혼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시장 세분화지. 제 생각은 여기 31회 때 시험 문제 중에서 이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급으로 분류되는데. 자, 19번 하기 전에 수요 증가율 합시다. 수요 증가율. 19번 문제 하기 전에 수요 증가율. 그럼 수요 증가율 지금부터 외워야지. 아파트 수요 증가율, 인구 증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인구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 증가고, 이자율이 떨어지면 수요 증가고, 대부분이 높아지면 수요 증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수요 증가 요인, 다른 말로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다른 말로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 그러면 정상제일 때 소득 증가. 또 쟁점이 되는 것은 대체제 들어가는 거야. 대체제 들어간 거.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은 대체제 가격 상승, 보완제 가격 하락, 대체제 수요 감소. 대체제 가격 상승. 지금 아파트 수요 증가를 하고 있는 거야. 아파트 수요 증가는 대체제 가격 상승. 그럼 대체제 가격 상승이 아파트 수요 증가이면 대체제하고 보완제는 반대거든. 그럼 보완제 가격 하락이 아파트 수요 증가이냐. 근데 이제 이거는 다 되는데 또 이런 거 나와요. 아이 재수 없어. 대체제 수요가 나와. 수요가. 보완제 수요가 나온다고. 그러면 대체제 가격 상승이 아파트 수요 증가이고 보완제 가격 하락이 아파트 수요 증가이겠죠. 그럼 대체제 수요가 증가했을 때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겠습니까? 대체제 수요가 감소했을 때 감소. 쉽다니까 애울라가니까 안 된다고. 자, 여기 아파트야. 아파트. 그럼 대체제가 연립주택이라고. 그럼 생각해봐요. 연립주택 수요가 감소했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보완제 수요는요. 증가. 여기에 쟁점. 아파트 수요 증가율. 그럼 아파트 수요 감소율은 대체 가격 하락, 보완제 가격 상승, 대체제 수요 증가, 보완제 수요 감소. 반대로 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그러면 수요자 가격 상승 예상 하락 예상. 상승 예상. 수요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하면 그럼 가격이 올라갈 걸 생각하면 너도 나도 산다고 수요를 증가시킨 거라고. 이게 쟁점이야. 수요 증가 요인. 됐지요? 23페이지 있어요. 23페이지 있는데 또 쓰고 막 또 써놔서 뭘 썼는가도 모르고 잘못 써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고. 그잖아. 23페이지 다 있는데 잘못 써가지고 저기는 또 여기다 분명히 증가했는데 감소 써가지고 내가 잘못 쓰냐 책이 처음부터 잘못됐냐 막 그러고. 안타깝다. 다 했던 거예요. 여기 쟁점 요 세 가지야 쟁점. 요 세 가지. 요 네 가지. 6번, 7번 여기다 올려놓은 거야. 좀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여러분 책에는 요거 없고 이렇고 쭉 돼 있잖아요. 이렇게. 요게 아파트 수요 증가율. 자, 암기하셔야지. 예, 암기는 요것만. 이렇게. 응? 자, 이쯤 하고 이제 19번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 그렇습니다. 자, 기업, 시장 금액 하락했습니다. 수요 증가. 수요 증가. 인구 감소, 수요 감소.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 수요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대. 가격 상승에 기대하고 있다. 수요 증가. 거래수율 인상. 수요 감소. 쉽네. 쉽네. 나의 관심사는 여러분이 몇 퍼센트나 맞추셨는가? 잘하셨어. 짝짝짝짝 잘하셨어요. 잘했습니다. 자, 20번 문제 갑시다. 20번 문제 하기 전에 공부를 좀 합시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상제, 열등제, 대체제, 보완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책에 없는 겁니다. 응?
보게요. 소득이 10이 증가했어요. 그럼 소득이 10이 증가했는데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했답니다. 그럼 이 제한은 뭡니까? 5입니까? 5입니까? 여기는 OX 하는 게 아니라 정상열등제. 여기 오락할 수 없지. 정상열등제가 없잖아. 자, 그럼 5 합시다. 정상제일 때 소득이 10이 증가하면 수요 우측 이동한다. 5. 맞죠? 미안해. 제가 잘못 만든 것 같아. 어? 여기다 이렇게 했지. 정상열등제 골라봐라 했어야 했는데 됐어요. 그런다. 바쁜가? 이게 지금 미얀마 태국하고 접경이야. 바쁜가?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소득이 10이 증가할 때 수요가 우측 이동했다.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했다는 소리야. 무슨 제? 정상. 인자 정상 쪽으로 오네. 네? 자, 2번은 재화가 2개 나왔습니다. 재화가 2개 나왔으니까 대체제 보완제를 이야기해야 돼. 그럼 A제 가격이 상승할 때 B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무슨 제? 대체제. 자신이 없어 아직도. 대체제. 3번 대체제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 3번 하기 전에 두 자가 대체제면 한 자의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자의 수요 증가. 두 자가 대체제면 가격이 같이 가는 거야. 두 자가 대체제면 가격이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럼 A, B가 대체제라고 할 때 A의 가격이 올라가면 B의 가격이 또 올라가. 그럼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가격이 또 올라가. 보완제는 반대야. 보완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해당자 가격은 떨어진다고. 예? 자, 그러면 3번 대체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연립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해당자 아파트 수요는요 증가. 자, 3번하고 4번 다른 말이에요. 4번 대체제 수요가 증가했다. 연립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거야. 그럼 해당자 수요는요 감소. 자, 이렇게도 내일 가면 안 된다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도 내일 가면 이거 안 된다는 거. 그렇지만 하는 거야. 계속 하다 보면 되겠지. 자, 5번 대체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해당자 가격은 상승. 보완자가 하락했습니다. 해당자 수요는요. 해당자 가격은요. 또 안 된다. 대체자격이 상승했죠. 자, 5번부터 대체자격이 상승했죠. 해당자 가격 상승. 보완자격이 하락했죠. 해당자 가격 상승. 대체자 보완자는 반대잖아. 요거 외우라겠잖아. 두 개. 대체자 가격 상승, 보완자격 하락이 아파트 수요 증가, 수요sun 우측 이동, 아파트 가격 상승. 19번 문제에서 아까 했었잖아요. 예? 못 쓰게 빨리 화면을 넘겨버려야지. 안 넘길 테니까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그리고 수업은 2시 반까지 하도록 합시다. 요거 쓸 시간 있어야 되니까. 다 쓰셨나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다 됐죠? 자, 20번까지 보고 쉬었다 합시다. 20번. 20번. 우리나라 조제정책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 같습니다. 1번.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OX? 오, 요거 엄청 잘 나옵니다. 이거. 2번. 증여세는 국세 맞습니다. 국세로서 취득 단계 부과하는 조세이다. 맞지요? 예. 3번. 양도소득세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상승한다. 4번.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보유 단계에 보유가 부가 잘못됐네. 부가는 조세이다. 맞습니까? 예. 5번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여기까지 OX. 5. 취득 단계입니까? 보유 단계입니까? 보유 단계. 답 몇 번? 5번. 21번부터는 10분 쉬었다 하죠.